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해볼래? 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크게 TFSA와 RRSP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처음으로 TFSA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TFSA란 Tax Free Saving Account라는 것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비과세 저축계좌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축계좌라 생각하시고 야, 그거 은행에 내는 그거 누가 해? 왜 하냐 그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쉬운 저축 계좌가 아닌 GIC, 뮤추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여 투자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TFSA 계좌를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한도에 대해 아셔야 되는데요. 이 제도의 경우 2009년부터 시작한 제도로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5,000불, 13년도 14년도 5,500불, 15년도 10,000불, 16에서 18년 5,500불, 19년도 그리고 올해 2020년도 6,000불 등 각각 다른 한도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캐나다에 왔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도 제가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불이며 제가 만약 그 돈을 한 푼도 소진하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016년도 한도 5,500을 더한 총 15,500불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까지 제가 한 푼도 소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금액을 통합한 총 38,500불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쉽죠? 어려워? 어렵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RA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한도에 대해 아실 수 있는데요. CRA 홈페이지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위쪽을 내리시게 되면 RRSP와 TFS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테일 클릭 후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총 투자할 수 있는 RRSP와 TFS의 한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하시면 됩니다. 더 쉬울 수 없어. 야, 그거에서 좋은 거 뭔데? 뭐 돈 들어오냐?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 TFS의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통의 계좌로 주식에 투자를 하여 투자 이익을 봤다면 저는 50에서 최대 70% 가까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 내게 됩니다. 하지만 TFS 안에서 투자를 하여 이익을 봤다면 다 제 거예요. 못 가져가.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돈을 출금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와 동일한 예로 제가 2015년에 왔다면 한도가 얼마죠? 네, 맞습니다. 10,000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1월부터 5월까지 2,000불씩을 투자하였다면 저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해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어요. 하지 마세요. 왜냐? 하시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의 한도에 대한 벌금을 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초과해서 돈을 넣거나 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동일한 예로 똑같이 2015년에 왔고 10,000불의 투자를 볼 수 있다고 봅시다. 똑같이 1월부터 5월까지 2,000불씩을 투자했다면 더 이상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출금은 가능합니다. 이 출금이 왜 중요하냐면 출금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투자를 함은 2015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다음 해 혹은 그 후에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해에는 이미 총 투자하실 수 있는 10,000불을 소진하였으므로 더 이상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5월까지 투자를 다 하였고 6월 달에 5,000불을 출금하였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제가 다시 그 5,000불 뺀 금액을 다시 2015년에 투자할 순 없습니다. 이미 투자금 다 쓰셨어요. 하시면 아까와 똑같이 1%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벌금부입니다. 절대 내지 마세요. 하지만 2016년이 되었을 경우 5,000불을 이미 빼셨기 때문에 2016년도 한도 5,500불과 2015년에 6월달에 빼셨던 출금금액 5,000불을 포함한 총 1,500불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좋은 점이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TFS를 쓰실 때는 꼭 본인이 갖고 있는 한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되 넘지는 마세요. 정부 도와주는 일 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RRSP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RRSP랑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이라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노후 은퇴 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GIC와 뮤추얼 펀드 그리고 주식 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선 아까와 동일하게 본인의 한도에 대해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한도를 한번 보고 갈까요? RRSP의 기본적인 룰은 작년 본인의 소득의 18%를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9년도에 만불의 소득을 올렸다면 2020년도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RRSP 금액은 만불에 곱하기 0.18을 한 1800불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쓰시지 않는 RRSP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또는 그 후에 쓰실 수 있게끔 계속 이월이 되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RRSP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RRSP 컨트리뷰션 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컨트리뷰션 룸이라 하면 이번에 디덕션 룸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컨트리뷰션 룸을 포함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디덕션 룸이라는 작년 총소득의 18%를 말씀드리는 거며 사용하지 않은 컨트리뷰션 룸이라면 지금껏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셨다면 쌓여 있었을 그런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2017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을 왔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만불을 벌었다 치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저의 2019년에 대한 디덕션 룸은 2018년 소득 만불의 18%인 1,800불이 되며 저의 컨트리뷰션 룸은 제가 2017년에 와서 지금껏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1,800불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들면 동일하게 2019년도에 제가 만불을 벌었다 가정합시다. 그렇게 돼서 2020년에 만약 제가 RRSP를 투자한다 쳤을 경우 2019년에 소득 만불에 대한 디덕션은 1,800불 그리고 2018년도에 쓰지 않았던 저의 컨트리뷰션룸 1,800불을 포함한 총 3,600불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합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다예요. 아까와 동일하게 더 모르시겠다면 그냥 편하게 CRA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리밋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 하실 수 있어요. 본인 아이디를 까먹지 않는 한. 그럼 야 그것도 해서 좋은 거 있어? 말해봐 라는 분들에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세금 감면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효과를 하면 자 일단 여기 도표가 보이시죠? 왼쪽은 페더럴 거버먼트 한마디로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 비율이고 오른쪽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금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께 지금 세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아닌 그냥 쉬운 예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패스할게요. 자, 쉬운 예로 2019년도에 제가 5만 불을 벌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저는 어디에 있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도표에 해당하는 곳에 저의 인컴에 대한 텍스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쳤을 경우 처음 48,535불에 대한 텍스 비율은 15%를 적용받아 7,280.25가 되며 그 이후에 저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20.5, 즉 1,465불에 대한 0.255에 대한 텍스를 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총 내야 되는 텍스는 7,580.575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 2009년도 소득에 대한 RRSP를 살려고 할 때
디덕션 룸인 금액 총 5만 불의 18%인 9천 불을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저의 총 소득은 4만 1,000불로 낮출 수 있게 되어 저의 텍스 비율은 제일 첫 번째 칸인 15%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세금으로 6,150불만 내게 되어 위에와 다르게 1,430불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스플러스 RRSP를 들 수 있는데요. 스플러스 RRSP는 처음 거와 동일하게 만약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배우자가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경우 배우자의 RRSP 컨트리뷰션 룸을 이용하여 저의 세금을 낮추게 되어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홈 바이어 플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플랜은 처음 사는 집에 하나여 1인당 35,000불을 자신의 RRS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 본인이 계속 RRSP에 투자를 하였다면 그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 최대 35,000불을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돈이 없다면 인출을 못해요. 대출 안 해줘요. 본인이 갖고 본인이 넣었던 돈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빼셨던 금액은 빚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년 상환 유예 후 13년 이내에 다시 본인의 RRSP 계좌에 넣으셔야 됩니다. 안 넣으면 벌금 내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일 경우 인당 총 35,000불씩 두 번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총 7만 불을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건 처음 사는 집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플랜을 이용해서 집을 사실 거라면 꼭 확인하시고 한 번에 좋은 집에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LP, 라이프롱 러닝 플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쉽게 학자금 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년에 최대 10,000불, 그리고 총 빌릴 수 있는 돈은 20,000불이며 이 또한 빚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 5년차 또는 학업 이수 2년 후에 꼭 갚으셔야 됩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금 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좋은 점을 RRSP에 이점으로 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다 하겠죠? 하지만 모든 제도에도 허점이 있듯이 여기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단점은 바로 장기 투자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RRSP는 은퇴연금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나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65세 이전에 RRSP를 찾으시려 한다면 지금껏 보셨던 모든 소득 공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RRSP 하실 때는 꼭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세요. 아니면 하지마. 후회해. 자, 다음 시간에는 TFSA와 RRSP를 통해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다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이거 한번 해볼래?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